이승만의 자유주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공화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유국가연합제도, 세 번째는 자유통행, 자유통상제도. 하나씩 짚어보죠. 우리가 자유통행을 하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려면 평화가 선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평화가 선행이 되려면 전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구 평화를 칸트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칸트가 살던 시대에는 전쟁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왜 쉽게 일어났느냐?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왕은 전쟁 선포권이 있었습니다. 또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왕을 둘러싼 귀족들은 또 하나가 돼서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이긴 편은 이득을 받지만 진 편은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그런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기거나 지거나 희생은 누가 당하는 거니? 일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 정치 제도를 공화제도, 즉 요즘 말로 하면 국회, 대의 정치 제도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전쟁 선포권을 대의 기구, 즉 의회가 가져야 된다. 함부로 전쟁을 선포할 수 없게 만들려고 칸트는 자유공화제도를 첫 번째 영구평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승만은 젊을 때 국가 전복 혐의의 국사범으로 감옥에 gat혀서 6년을 한성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믿은 건 공화 정치였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공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글로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형의 일부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결국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6년을 살고 이제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이제 갔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자유공화제도는 영구 평화의 전제 조건인데, 첫 번째 조건인데 칸트가 말했고, 그리고 이승만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화국, 소위 말하는 자유공화국들이 세계 여러 개가 있으면 1차 대전 이전에는 자유공화국이 몇 개 없었어요. 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식민지 아니면 왕정이었어요. 1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유럽에서 이제 저 위 핀란드로부터 남쪽의 유고슬라비아까지 7개의 나라가 탄생했는데 공화제도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공화제도가 1차 대전 이후에는 유럽만 해도 세 나라밖에 없었고,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대체로 10%만이 공화정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크기가 다 같으면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조그만 나라, 큰 나라, 아주 큰 나라, 이렇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나라는 늘 큰 나라한테 이렇게 시달리는 건 뭐 오랫동안의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자유국가연합제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연합이에요. UN. 1차 대전 직후에는 국제연맹. 자유공화제도를 택한 나라들이 모여서 자유국가연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흡사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 국가 속에서 약한 사람도 살고 강한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듯이 이 세계의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라들이 모여서 나라의 집합체, 즉 자유국가연합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이승만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고 말했는 거니?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권리가 이러하며 나라가 국가가 세상에 대한 권리가 또한 이러하다. 첫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권리가 이러하다 하는 것은 바로 자유공화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 속에서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이 방법이 확장해서 나라가 세상에 대한 권리가 이러하다. 한 국가가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자유국가연합체를 이승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또 세계 평화가 유지가 안 돼요. 예. 뭐든지 이 밑바닥에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칸트는 이 이야기의 서두에 나오는 대로 자유 통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으로 영국 평화의 세 번째 조건으로 자유 통행, 자유 통상 제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통행, 자유 통상 제도는 개인과 세계 사이의 독립 관계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조건 자유 공화 제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독립 관계, 즉 시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자유국가연합제도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독립관계, 즉 국가권, 시민권이 있듯이 국가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통행, 자유통상 제도는 개인과 세계 사이의 독립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시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난민들을 이제 구제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계 시민권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칸트가 주장한 이 세 가지 영구 평화 조건이 이승만의 책에도 그대로 나와요. 아까 두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자유통행 통상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이 칸트를 읽었느냐?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 상당히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칸트 책은 첫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영구 평화가 일반인에게 해당되는지 혹은 언제나 전쟁에 목말라 하는 국가의 수장, 아까 말씀드린 왕에게 특별히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지 영구 평화를 달콤하게 꿈꾸는 철학자에게만 해당되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가는 이론가를 단지 학문상의 자기 만족으로 폄하하여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책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칸트는. 이승만이 뭐라고 학위 논문에 썼는지 한번 보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앞선 사상이 당시에는 전쟁의 잔인함을 완화시키려고 덧없는 노력을 하는 철학자의 꿈으로서 아름다운 추상화로나 치부되고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점도 여기서 언급되어야 한다. 비슷하죠?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같아요. 철학자의 꿈, 덧없는 노력,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승만이 칸트를 읽었다 하는 아주 상당한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죠. 칸트와 이승만의 공통점은 바로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공화제도. 두 번째, 자유국가연합제도. 세 번째, 자유통행통상제도. 그래서 이승만은 그의 세 가지 저서, 3대 저서, 즉 독립정신, 그다음에 학위 논문이었던 미국 영향하 중립, 그리고 2차 대전에 일본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진주만 폭격
진주만 기습을 예측한, 진주만은 아니지만 미국을 기습한 것을 예측한 일본 내막기, 이 세 책에 관통하는 그 주제가 바로 통상입니다. 통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력 통상과 우호 통상. 1876년 일본이 운양호 사건을 핑계로 조선에게 강요한 이 조약은 바로 무력 통상입니다. 대포를 앞세우고 와서 무력으로 강제로 개국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서 6년 후에 1882년 미국과 맺은 조약, 이것은 조선이 서양 나라와 맺은 첫 번째 조약이에요. 이 조약은 우호 통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국과 미국과의 영구 평화, perpetual peace라는 말을 씁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호 통상 조약을 맺는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제1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무력 통상의 특징은 뭐냐? 식민지 통상이에요. 그러면 식민지 통상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은 지구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시장이에요. 그 시장은 독점 시장입니다. 영국 이외에는 웬만해서 다른 나라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미국이 이것 때문에 영국과 대서양에서 여러 번 다툽니다. 그래서 무력 통상은 식민지 통상이며, 되도록이면 많은 식민지, 즉 자신의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대국끼리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식민 모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익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한 뼘이라도 더 지구상의 땅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결국은 끊임없는 전쟁, 즉 영구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력 통상의 특징이에요. 한편 우호 통상은 독립국끼리의 통상이에요. 독립국가 상호 이익이 발생해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게 바로 우호 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 통상은 승자가 독식을 하고 패자는 땅도 잃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호 통상은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상호 이익이 발생을 해요.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한테 사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교환을 하게 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야심,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착취, 이런 것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식민지화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호 통상은 독립국끼리의 통상이기 때문에 독립국가 상호 이익을 발생하고 평화를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서 식민지 독립 승인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것이 식민지 국가의 독립 권리라는 문제와 직결이 되고, 이승만의 학위 논문에 이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승만의 학위 논문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였으며,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노력한 그런 결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학위 논문을 보면은 통상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통상의 법제사, 즉 대서양에서 영국의 식민 통상과 미국의 자유 통상이 충돌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승만의 학위 논문이 전개가 됩니다.
즉 어렵게 영국과 전쟁을 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독립을 해서 물건을 좀 팔고 싶은데 물건을 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 대부분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 식민지 땅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땅에는 다른 나라가 물건을 팔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생국 미국이 그 풍부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통상을 들고 나온 거예요. 식민지도 나도 가서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영국의 식민통상과, 즉 무력통상과 미국의 자유통상이 맞붙어요. 맞붙은 첫 번째 사건이 1812년 영국과 미국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것이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나라가 관여하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대서양에서 자유통상의 법제화하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중립이라는 게 뭐냐? 미국이 유럽에 혹은 유럽 식민지에다 물건을 팔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는 식민지의 독점권, 즉 식민 모국이 자기의 식민지에 대한 물건 판매 독점권, 이것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민 모국끼리의 전쟁이 나면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는 중립국인 우리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는 나라든지 전쟁을 안 하는 나라든지 독립국이든지 식민지든지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주장을 가지고 이걸 자연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권을 내걸고 중립국, 즉 비교존국 미국은 영국과 100년 동안 국제법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이승만의 학위 논문인 미국 영향하의 중립. 이렇게 짤막하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승만은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 학위 논문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독립의 조건, 독립의 권리 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국하는데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잘 포장을 해서 쓴 것이 바로 학위 논문이에요. 제목도 사실 좀 모호해요. 미국 영향하의 중립.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런 뜻입니다. 대서양에서 미국이 대체로 10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대서양에서는 미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통상이 실시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남북전쟁을 종료하고 서부 개척을 하면서 태평양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커졌죠. 이제 태평양에서 자유통상을 주장을 하는데 그때 반대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무력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눈에는 자기 학위 논문의 이론에 근거를 해서 또 거기서 본 세계사의 흐름의 시야에서 볼 때 미국의 자유통상과 일본의 무력통상은 한바탕 붙을 수밖에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고 만주에 들어가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웠으며 만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산해관으로 쳐들어가야 되고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까지 침략을 하는 중일전쟁까지 일으키는 일련의
끊임없는 전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과 전쟁이 더 확장이 돼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이승만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직관에 의한 감흥에 의해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세계 역사, 선교와 통상 이 주제에 의한 아주 냉혹하고 정확하고 탄탄한 논리에 의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자유통상과 일본의 무력통상을 예언한 그 책은 일본 내막기예요. 이것은 일본이 미국을 기습 공격하기 6개월 전인가 9개월 전에 영어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승만을 뭐 크게 얘기해서는 예언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 통상의 혹은 국제법의 대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승만의 정치 경제 사상에서 통상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그 통상이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다. 그러니까 서양이 동양에 오고 또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며 또 무력 통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구상의 조그마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세계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갖고 이 모든 것이 통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승만의 학위 논문의 규결입니다.